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정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CA를 활용한 제품 설계 이슈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CA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파악을 하시고 이 CA를 여러분의 설계 업무에 활용하셨을 때 여러분의 설계 업무가 얼마만큼 더 효율성을 띨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CA란, 즉 CA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CA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CA를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떤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CA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CA를 이용을 해서 직접 문제를 푼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CA라는 용어는요, 다음 세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조합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mputer Aided Engineering, 즉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공학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컴퓨터 응용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의 어떤 설계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모의 시험, 즉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CA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 CA를 함으로 인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제품을 제작하기 이전에 미리 제품의 어떤 성능과 기능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보다 우수한 제품의 어떤 설계를 갖다가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CA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이죠. 개발 품목의 다양화라든지 그리고 이 개발 품목들이 가져야 될 어떤 기능상, 성능상의 고도화 그리고 개발 기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데 반면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설계해야 될 어떤 숙련 기술자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요구 조건들이 많고 또 빈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중복 설계가 빈발해지고 그리고 설계 변경이 잦아진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를 우리의 업무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는 CA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어떤 CA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CAD 있죠.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3차원 CAD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 3차원 CAD 툴과 CA 툴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 concurrent engineering 개념, 즉 동시공학적인 개념에서의 설계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CA의 범주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CA를 규정할 수 있고요. 또 좁은 의미에서 CA를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CA를 한번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CA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분야로 정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CAA. 나중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CA하고 동등한 어떤 용어로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A는 Computer Aided Analysis, 즉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다. 즉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어떤 CAD, Computer Aided Design, 3차원 CAD 여러분 잘 쓰고 계시죠? 그 다음이 CAM입니다. Computer Aided Manufacture, 즉 CAD에서 생성된 형상 데이터를 받아서 CNC와 같은 가공기에다가 CAM 데이터를 넣게 되면
제품을 자동적으로 가공해 주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CAM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CAT, Computer Aided Test,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시험이 필요하겠죠. 즉 이런 경우에 이런 분야, 즉 CAT 분야에서 그와 같은 어떤 시험들을 갖다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비전 시스템을 장착한 검사 장비라든지 측정 장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CAT의 예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좁은 의미에서 CA를 규정한다 그러면, 네, 넓은 의미 첫 번째 나와 있던 CAA가 CA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내에서 어떤 모의 시험을 진행하는 것.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응력이라든지 열, 그리고 진동과 같은 어떤 현상들을 규명을 해서 설계의 완성도를 갖다 좀 더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컴퓨터 내에서의 모의 시험이다. 그걸 하는 분야가 CAE라고 한다. 즉 CAA를 CAE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CAA 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CA 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NCS라든지 나스트란 그리고 아담스, LS다이나 같은 어떤 툴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CA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CA가 주로 결과 확인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제품의 그 개발 요구 조건이 있죠. 그 요구 조건들을 반영한 하나의 설계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설계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안정도를 갖다가 평가, 검증하는 용도로 CA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CA를 도입하던 초창기죠, 이때가. 근데 이 초창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CA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발자라든지 설계자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해석 전문가와의 사이에서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석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해석의 결과물을 갖다가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 해석보다는 시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해석보다 시험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시험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는 실물 프로토타입, 네, 실물의 모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프로토타입 모갑을 갖다가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제품의 개발 락기를 맞춘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CA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CA 베이스드 설계라는 것이죠. 즉 CA를 근거로 하는 설계라는 이야기입니다. CA와 설계가 서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서 제품의 어떤 최적 설계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환경이 구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에도 보면 설계와 CA 간의 어떤 정보 공유, 데이터 공유는 있었지만 이때는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 공유라고 본다면 지금은 CA와 설계 간의 아주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설계 단계에서 CA를 이용을 해서 제품의 기능과 형상과 재료 등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세 설계라든지 시제품 제작 이전에 우리는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 모갑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모갑으로 컴퓨터 내에서 모의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설계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는 CA를 적극 활용하는 어떤 설계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CA를 적극 활용하는 설계 환경 하에서 아래와 같은 이런 부가적인 어떤 이익들을 갖다가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CA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왜 CA를 사용해야 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개발기간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입니다. 즉, 시간과 돈을 아끼겠다는 것이죠. 자, 아래의 그림에 제가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를 CA 도입 전과 CA 도입 후로 나누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기존에 CA가 도입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자동차를 설계를 해서 제작해서 출시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네, 저는 충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충격 시험, 충돌 시험을 한 10번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하죠? 네, 최소 10대는 필요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대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발 프로세스에 CA가 도입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완성도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실차 시험이 아니라 실차 시험을 하기 이전에 컴퓨터 내에서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모의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의 시험들을 통해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시험차를 제작을 하고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때 기존의 CA가 도입되기 이전에 시험 횟수가 한 10번이었다 그러면 시험 횟수를 갖다가 최소 1회, 많게는 한 2, 3회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획기적으로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거 주의점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시험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CA를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해결 대상 문제의 복잡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위에는 아주 간단한 스프링이 있고요. 아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교량에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설계상의 문제가 위에 스프링과도 같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계산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시간만 충분하다 그러면 해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장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한 시점까지 계산을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 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CA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우리는 CA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자동차를 CA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즉 자동차의 어떤 부위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이라든지 변형량을 CA는 어떻게 계산해낼까요? 네, 그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F는 K 델타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이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차를 유한계, 그렇지만 숫자는 많을 수가 있겠죠. 스프링 모델로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죠? 즉, 이런 실제 자동차를 이런 블록으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블록을 우리는 스프링, 아주 작은 형태의 스프링, 간단한 형태의 스프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자동차를 이런 여러 개의 어떤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체로 만든다면 우리는 스프링 하나에 대해서는 수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으시죠. 어떤 거냐면 이 블록이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블록의 숫자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네, CA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아래 그림을 갖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푸른 도형 안에 들어있는 부분과 분홍색 도형 안에 들어있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 짓는 기준은 해석 영역에서의 해석에서의 대상이 되는 물체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푸른색 도형 안에 들어있는 해석 영역의 대상이 되는 물체는 고체입니다. 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죠. 분홍색 영역 안에 들어있는 물체들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체, 유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고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석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굴 해석이 있겠죠. 네, 좌굴 해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압축 하중을 받고 있는 모든 부재들은 좌굴 해석을 통해서 이 부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응력 해석입니다. 물체의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 응력의 크기와 또 형태들을 갖다 분석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분석된 응력의 크기와 형태를 보고 이 제품의 구조적 안전도를 갖다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동 해석, 그리고 열 전달 해석입니다. 어떤 열의 공급에 의해서 제품의 내부에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특히나 열 전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류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얇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앞에 화면 때문에 많은 어떤 열들, 아주 큰 열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디스플레이류를 갖다가 열에 좀 취약하지 않도록, 열에 안전하도록, 그리고 제품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할 때 방열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해석이 열 전달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해석입니다. 네, 이건 자동차 충돌 해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을 컴퓨터 내에서 모의 시험으로 대체했다. 이때 우리는 충돌 해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주 작은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이 반복적으로 아주 많은 수가 가해지면 조금씩 피로가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로 해석을 CA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홍색 도형 안에 들어있는 해석 영역입니다. 이때 유동 해석과 소음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인데요. 유동 해석은 기체나 액체가 어떤 기계 내에 대표적으로 어떤 파이프, 배관 내에 흐를 때 그때
유체의 어떤 순간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유속, 속도라든지 압력 등을 갖다가 규명하는 해석 분야이고요. 소음 쪽은 어떤 실내 공간에서의 어떤 소음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이 소음을 갖다가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해석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해석 분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이제 CA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즉 CA 적용 분야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응력 해석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응력 해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에서 어떤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응력 해석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제품의 구조적인 보강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이 외부에서 이 제품의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제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다 파랗는데 여기에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해서 좀 다른 파란 부분과는 다른 어떤 색깔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큰 응력들이 걸리고 있다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이 재료의 내부를 따라서 어떤 거로 전달이 될 건데,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응력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곳으로 하중이 힘이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하중 전달 경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품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강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응력이 발생하는 이 주위, 즉 여기에서 힘이 흘러가고 있다는, 즉 하중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위에 좀 더 어떤 보강안을 적용을 해주면 전체적인 응력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응력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하중의 전달 흐름을 분석해 가지고 경량화 설계 방안을 갖다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그런데 이 제품을 우리가 응력을 해석을 해보니, 자, 이런 어떤 응력 분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중 전달 경로, 이렇게 제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응력이 크게 걸리고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고 상대적으로 응력이 작게 걸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살 빼기, 네, 재료를 갖다 좀 아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응력 해석을 통해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최적 설계, 형상 최적 설계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거든요. 형상 최적 설계를 할 때 가장 크게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경량화죠. 경량화. 구조적인 안정도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경량화시키는 것이죠. 자, 응력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 두 가지는 하나는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경량화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는 CA를 활용해서 해결 가능한 다양한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해석 영역들을 갖다 한번 살펴본 거죠. 자, 이번에는 이 CA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항공, 자동차, 조선, 기계, 의료, 토목, 건축.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업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아마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들이 있고요. 응력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진동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 이 산업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업무에 CA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CA를 활용해서 해결한 사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심공 드릴링 시스템의 강근 설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공 드릴링 시스템은 대포의 포신에 보면 포탄이 나오는 길이 있죠. 네, 그 구멍, 홀을 어떤 정확한 진직도를 가지고 가공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심공 드릴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헤드스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헤드스탁이 담당하는 역할은 드릴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가공할 때 발생시키는 드릴의 토크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 헤드스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기어의 조합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어가 있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진동에 의해서 소음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기어와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 기어 이빨에 혹시 구조적으로 충분한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떤 플로 차트를 흐름을 통해서 그 강근 설계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진동 소음 해석의 어떤 입력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물체 동력학을 했습니다. 이 다물체 동력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어와 기어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힘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이 헤드스탁에 둘러싸고 있는 하우징에서의 어떤 속도라든지 가속도 변이 즉 진동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량들을 구해내서 진동 소음 해석 그리고 또 내구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고요. 기어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어 응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헤드스탁의 진동 소음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헤드스탁 안에 있는 기어 조합 중에서 한 개의 조합에 대한 응력을 나타내는 응력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를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기어 이빨이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헤드스탁 내에 있는 여러 개의 기어들 중에서 한 개의 기어에 작용하고 있는 작용 면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즉, 이 그림에 보시면요, 한 개의 기어가 그 이웃하고 있는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면 서로 기어들 간에 두 개의 기어 간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압력이 있겠죠. 접촉 압력. 그 접촉 압력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어의 폭 방향으로 이 작용 면합이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러면 기어와 기어 사이에 물림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 그러면 기어의 물림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죠. 네, 기어의 물림 상태가 불량하면 그로 인해서 진동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 진동에 의해서 소음 또한 크게 나타나겠죠. 이 그림은 헤드스탁의 진동 소음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측정 위치는 하우징의 임의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 그림들을 통해서 최대 진동 및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동은 가속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림이 어때요? 아주 비슷해 보이죠? 경향이. 뭐 당연하죠. 진동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그림들은 댐핑의 유무, 감쇄의 유무에 따른 헤드스탁의 진동 소음 해석 결과를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해석에서는 댐핑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감쇄를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시스템은 안에 윤활유가 흐르고 있고 이 윤활유가 어떤 정성 감쇄를 갖다 발생시키기 때문에 댐핑을 즉 감쇄를 고려했을 경우에 진동 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댐핑을 고려를 한 해석을 진행을 한 경우입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헤드스탁 내에 있는 기어들 각각에 작용하고 있는 작용 면합을 좀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위에 두 개의 기어는 어때요? 작용 면합이 좀 불균일하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의 두 개의 기어는 위에 비해서 좀 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 알려드렸었죠? 기어에 대한 작용 면합의 형태가 기어의 물림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기어 이빨에 폭방향으로 면합이 균일하게 작용하면 기어가 잘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반대라면 기어의 물림 상태가 불량하고 그 불량한 기어 물림 상태는 진동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진동으로 인해서 소음이 야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기어는 어때요? 물림 상태가 아래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어보다는 더 많은 어떤 소음, 진동을 갖다가 발생시킨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아래 그림은 기어의 치형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기어의 물림 상태를 개선하고 그 물림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림들입니다. 자, 왼편에 있는 면합이 수정 전에, 치형 수정 전에 면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수정 후에 치형을 수정하고 난 이후에 면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좀 더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음 해석을 다시 진행을 하고 치형을 수정하기 전과 수정하고 난 이후에 소음을 비교를 했더니 122dB이던 최대 소음이 91dB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에서 행한 해석 결과들이 반영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실증을 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해양 플랜트용 고압 머드 펌프 압력 제어 밸브 설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밸브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밸브 내부에 유체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형상을 갖추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밸브 내부를 흐르고 있는 유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압력을 받을 때 이 밸브가 구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설계 목적을 확인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유동 해석과 응력 해석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 해석을 통해서 유체의 원활한 흐름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때 밸브의 벽면에 발생시키는 유체의 압력을 계산해내고 그 압력을 구조 해석, 응력 해석의 입력치로 사용을 해서 응력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밸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자동차 도어 설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도어 자체의 무게, 자중에 의해서
처짐은 없는지, 그리고 자동차 도화 부위에 영구적인 변형, 또 소성 변이 발생해서 기능상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동차 도어와 자동차의 차체를 연결하는 연결부 힌지 부위에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A 해석을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물론 응력을 확인하고 변형량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 CA가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트랩 베어링 유닛의 휠 구조 안정성 검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랩 베어링 유닛이라는 구조물을 받쳐주고 그 구조물의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휠, 바퀴 구조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휠에 작용하는 하중의 편차에 의해서 휠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중 편차에서 이 바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물을 어떤 설계에 활용할 기본 자료로 제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바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부품인 축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강도를 갖다가 비교해서 그 결과들을 설계에 활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검사 장비의 구조 설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사 장비는 굉장히 좀 정밀해야 되겠다, 그죠? 굉장히 정숙한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기계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기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동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에서는 모달 해석, 즉 모드 해석이라는 것과 조화 응답 해석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네, 모터 등이 구동이 되는데 이 검사 장비의 외부에 어떤 가진이 가해졌을 때 이 검사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져서 어떤 공진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공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공진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가진력이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어떤 주파수 대역 내에 있는 가진력이 들어왔을 때 이 검사 장비의 진동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화 응답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장비에 공진을 발생시키는 외부 가진 주파수, 즉 이때는 모터의 회전수와 연관이 되겠죠. 이걸 확인하고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CA 해석, 즉 그 중에서도 진동 해석을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집안 굴착 장비 로테이터의 구조적 안정성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 있는 장비가 집안 굴착 장비 로테이터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실제 어떤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통해서 설계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이때 CA를 적용함으로써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로테이트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하중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하중의 전달 경로상에 있는 구성품, 핵심 부품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들을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제공한 케이스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무인기용 프로펠러 구조 설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어떤 제품들과 다르게 이 프로펠러는 복합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합 재료, 적청형의 복합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지만 어떤 강도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펠러 설계의 관건입니다. 기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즉, 프로펠러의 경량화와 고강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합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복합 재료로 제작된 프로펠러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 두 번째, 또 이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공진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또 중간에 이 부분 있죠. 네, 이게 이 프로펠러가 비행기와 무인기와 결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회전력, 고속 회전에 의한 큰 회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결부에 혹시라도 손상은 생기지 않는지 그 여부 등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을 실시하고, 즉 CA를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프로펠러의 설계에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CA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CA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